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새해 둘째 날 아침을 복귀의 타이밍으로 잡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어떤 분은요, 안 전 대표가 기회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철수 후 복귀, 또 철수 후 복귀를 반복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귀 후 철수도 되는데 그 숫자가 7번쯤 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과연 어떤 결과일까요? 몇 달 후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 저쪽에 자리 잡고 있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서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이 얘기를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듣고 있는데 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신속하게 임명했고요. 검찰개혁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움직임 분명히 어제 나타났습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여야 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 그리고 약식 기소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역시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일면 톱기사로 들어 있습니다. 추미애 임명한 날 검찰 추미애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로 칼을 겨누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 감독자로서 개혁을 잘 이끌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검찰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배당했고요. 당대표 시절 부실장, 추미애 당대표 시절 부실장을 맡았던 인물을 전격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진 봐주실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신년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다 참석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 요 시간이 장관으로 임명된 지 한 2시간쯤 지난 시간입니다. 추미애 장관 있고요. 그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기자들이요, 일부러 이렇게 찍었겠죠. 두 사람이 겹쳐갖고. 이런 내용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몸싸움 여야 37명. 여기는 의원과 당직자 등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검찰 총선 앞 무더기 기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 방해 그리고 이런 혐의로 황교안 그리고 한국당 의원 22명. 그런데요, 총선 뒤에 이 회의 방해 혐의가 이게 국회법과 관련돼 있거든요. 총선 뒤에 만약에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당선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출마 못합니다. 5년간. 이거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당 의원 5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니까 국회법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라 그냥 폭행 혐의로 넘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과 함께 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관련이 돼 있군요. 안철수 정계복귀 선언 어제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재편 총선의 새 변수가 되는 건가?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서 정치 어떻게 바꿀지 국민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변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정치권 요동치고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께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이수희 변호사 역시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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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작진이요. 뭐라고 키워드를 잡을까. 근데 뭐 마땅하지가 않더군요. 그냥 추미애 대 윤석열. 그냥 이 자체입니다. 지금요. 분위기는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TK 의원들 뭔가 지금 당 안팎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본인들의 거취에 관해서요. 그리고요. 여당도 불만, 야당도 불만. 패스트트랙 검찰의 기소 관련 내용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생명을 구한 AI.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실려 있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추미애 대 윤석열. 뭐 표현에 따라서는요. 추다르크 대 강골 검사.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각각 발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한쪽 발언은요. 어제 추미애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온 말이고요. 윤석열 총장은요. 거기도 시무식을 하잖아요. 검찰도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 검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막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 아니다 당신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윤석열 총장은요. 검찰 소신 끝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발언들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찰은 또 여기는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 한국당이 최근에 고발을 했거든요. 추미애 대표 관련해서. 그래서 그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건도 배당하고 당시에 당대표 때 부실장을 뭐 조사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칼자루를 진 추다르크.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전쟁 예고. 추다르크 검찰주의자 전쟁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위기가요. 검찰 신뢰 잃었다. 불신감 표출했고요. 검사장급 6자리 이외에 추가 인사를 시사했습니다. 지금 검찰 인사 있을 것이다. 계속 얘기 나옵니다. 수사단 물갈이를 할 땐 큰 충돌. 이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기사 보셨죠? 윤석열 총장 시무식에서요. 검찰의 소신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검찰 올 것이 왔다. 인사태풍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각각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명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함 2020년 1월 2일 대통령 문재인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이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네, 지금 발언 보셨죠? 대단합니다. 지금 뭔가 정말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전체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어제 내놨습니다. 2개의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그 2곳 모두 검찰 얘기를 꽤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검찰 최종 감독자는 추미애다. 법무장관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준 겁니다. 보시죠. 추 법무장관 임명 그리고 검찰 개혁을 압박했다. 신년 인사회 추미애, 윤석열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겠다. 그러자 한국당 개혁 아닌 검찰 무력화다. 또 이렇게 반발하는 논평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 굉장히 사실 추미애 장관을 밀어줬어요. 그 대통령이 내 권한 행사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최종 책임자는 장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술칼과 명의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찌르는, 수술칼 여러 번 찌르는 거는 명의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김문학 교수님. 네. 추미애 장관의 말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 대통령의 말씀을 좀 얘기를 하면 예.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혁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예. 개혁을 연착륙시키겠다. 그리고 권력기관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개혁의 완수와 그러한 부분의 인권이 이제 예. 특히나 이제 검찰에 관련해서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사실은 칼을 계속 많이 사용하고 남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소위 이제 여권에서 보이는 시각이 이거죠. 나올 때까지 턴다. 그렇죠. 그래서 인디언 기우제라는 얘기가 나온 예. 거예요. 기우제를 계속해서 비가 오면 이거 내 덕분이다. 뭐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칼질을 남발을 하면 예. 이것은 좋은 명의가 아니고 명의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절제력을 갖고서 예. 수사를 할 때 예.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할 때 그것이 아주 좋은 검찰이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의 지향점은 곧바로 예. 윤석열 검찰에게 지향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그럼 하고 그 지향은 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인사가 그 귀결이 되겠죠. 지금 뭐 한 5명에서 6명 예.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고 예. 그 부분에 이제 그렇지만 그걸 뭐 맘대로 예. 어떤 보복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개혁성과 예. 인권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갖고서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인사를 해야만. 혹시라도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갈래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인사 대상자가 될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인권이 막 굉장히 이제 좀 안 예. 지켜졌다거나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농후하게 나타난 예. 부서는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인사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면서 마냥 좋게 얼굴만 이제 좋은 그런 낯빛을 하는 그런 법무장관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다르크의 어떤 칼 이거 분명히 쓸 것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다 이거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이번에는요.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시무식에서 검사들 앞에서 당신들의 소신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뜻이요.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겁먹지 마라, 기죽지 마라, 겁먹지 마라. 기죽지 마라, 뭐 이런 의미 아니냐 예. 싶은데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첫 예. 번째부터 이제 인사권을 행사를 하는데 예. 그 인사권의 목적이 윤석열 총장의 고사가 뜻이다. 그러니까 말려 죽인다는 표현이죠. 주변을 네. 쳐낸다는 거죠. 주변을 쳐낸다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 그 전 장관 수사했던 팀.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예. 개입 의혹하고 그리고 그 유재수 감찰단 예. 뭐 이 세 건에 대해서 관여했던 거기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예. 사람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뭐 예.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3차장의 인사를 보면 예. 그 목적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른바 그분들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 사단이면서 이제 그 현 정권의 아. 실세들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사가 어떻게 예. 나느냐를 보면은 이제 예. 목적을 안다는 건데 예. 저는 이제 이것은 뭐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 결국은 청와대 더 좁히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의 문제라고 보고 예.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을 쓰지만 예. 이거는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 더 예. 적절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측근이 잘려 나가더라도 또 다른 사람 새 인물이 왔을 예. 때 그 측근 그 예. 사람들을 측근으로 예. 만들고 또 검찰의 운명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걸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남은 임기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의 예.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끝까지 내가 지켜드리겠다라는 것은 나를 믿고 내 편에 서달라는 그런 또 호소도 한편에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을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에서 누군지 다 떠오르시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요. 자, 권상희 평론가. 추미애 장관 임명권으로 좀 얘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7시에 임명이 났어요. 그리고 9시에 뭐 신년 인사 참석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서서는요. 그 전에 청문회가 끝나서 청문 보고서 이게 채택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 기간을요. 이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월 1일까지예요. 근데 1월 1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굉장히 좀 서둘렀다, 임명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일단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아주 속전속결로 임명 제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예. 조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부로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놨어요. 예. 그리고 공석이 된 지가 벌써 2달 예. 반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해가 넘기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검찰 개혁의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2달 보름씩이나 공석이 된 상태에서 뭐 지금 임명한 것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급하게 임명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순서는 많이 뭐 예. 축약된 부분이 예. 있죠. 그리고 바로 이제 현충원 같이 참배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뭐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같은 경우 특별히 의미 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 예. 대통령과 법무부 예. 장관, 신임 법무부 장관 예. 두 사람이 합을 맞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비일학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검찰 개혁을 부르짖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해서 예. 지금 감찰 무마 의혹도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향하고 있는 역시 지점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두 사람 다 부르짖는 모습이 예. 사실 뭐 검찰을 상당히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을 이제 임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러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어찌 보면 이게 과하게 예.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결국 쳐내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자꾸 검찰개혁을 예. 이야기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해 첫날부터 과하게 뭐 이 국정 현안의 가장 큰 부분이 검찰개혁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 자체가 예. 사실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예. 뭐 대북 문제도 있고 예. 성장과 관련해서 예. 경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개혁이 지금 현안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예. 맞닿는 현안이라고 지금 자꾸 부각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과잉 알겠습니다.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꼭 아마도 추미애 장관을 참석시키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서둘러서 임명하고 바로 참석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수사 관련 그리고 어떤 검찰에 대한 뭐 감찰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인사권,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검찰 간부 물갈이, 조국 비리 연루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증한다. 이게 좀 논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이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어떤 오간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과연 그렇게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있는 모습인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 검찰 쪽 인사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선거 개입 의혹 추미애가 인사한다. 지금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면 딱 각을 잡아서 지금 기사를 이렇게 실었어요. 지금 뭔가 물갈이를 준비하는데 그 물갈이 준비하는 인물들이 지금 이렇더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또 다른 어떤 검찰 수사의 시작입니다, 지금요. 송철호 울산시장, 추미애 측근과 청와대 인사, 선거대책 논의한 의혹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추미애 측근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인물과 청와대 인사가 만났다. 이겁니다, 지금요. 2017년 10월 서울에서 만날 날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메모에 울산시장 선거 수건사업 논의 뭐 이런 게 적혀 있다. 지금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검찰은 전직 이 부실장,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인물을 불러서 회동 경위 등 조사했다. 여기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A 부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선거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뭐 이렇게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장, 전직 부실장을 검찰이 불러서 송 시장에게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의 만남을 주선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송 시장이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 차원의 어떤 조력이 혹시 있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원규 교수님.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을 지금 행사할 모양이고요. 그리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또 다른 수사인데 이거는 청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으로 직접 가는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요? 네, 사안만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임명과 어떤 시기를 맞춰서 약간의 보복성이나 아니면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공교롭게 또 시기가 그렇게 또 겹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맞물릴 수 있는 경향은 있지만 예. 사실은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총장의 예. 그 의지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은 이제 신년사에도 밝혔지만은 그 부정부패나 민생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 부분을 방지하겠다. 그 부분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과 저는 맞물린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현충원 참배 이후에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이라는 수식어 안에는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느냐. 그렇죠. 나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의 큰 뜻에 따라서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이 보복성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을 견제하는 어떤 행동으로는 예.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 검찰은 검찰의 그 논리대로 수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 뿐이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진다면은 예. 살아있는 권력기관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의 의지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게 윤석열 총장이 봤을 때에는 검찰 개혁의 가장 본질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예. 청와대 최근의 논평에서는 예. 조국 수사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레토릭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뜻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반됐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추미애 장관이 명의론을 들고 나왔고 예.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극한적으로 그 추미애 장관이나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의 절충점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도 물론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 갑자기 너무 많은 과도한 예. 그런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수사를 한 것도 사실일 수는 있지만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법조 개혁이라는 것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예. 수사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공정성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그 절충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 네. 사실 이 기사가 이제 몇 개 신문에 오늘 실렸어요. 네, 같은 내용이. 근데 지금 추미애 당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직 그냥 좀 참고인 조사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가 진척이 되면 추미애 장관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 보복성으로 또 뭐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보복성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그 민주당의 당시 2017년 뭐 한 그 여름부터 예. 그 저 2018년 6월까지에 민주당에서 성철호 후보를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한 수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 그리고 그 청와대 행정관, 그 예. 국토균형발전 행정관의 경우에 송철호 그 예. 후보가 직접 안 것이 아니라 그 당의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기사에 보니까 그 누군가의 소개해준 예. 누군가가 지금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거예요. 비서실 부실장.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실장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소개를 해줬는지. 예. 소개해줬을 때는 뭐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내용들 하고, 어. 그러면은 저 행정관이 예. 선거에 쓰일 어떤 일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예. 그 행정관은 사실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후보를.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예. 선거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그 행정관의 선거 개입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천에서 예. 당시 이제 비서실에 있었으니까 예. 대표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예. 대표 비서실은 뭐 오고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예. 또 들어가는 문건이라든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예. 곳이잖아요. 그러면 당시 왜 단수 공천을 했는지 다른 경쟁자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김우락 교수님, 예. 이게 상황에 따라 또 심각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해질 가능성은 없는데 예. 문제는 좀 이 프레임이 예. 부정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이제 추미애 측근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서실 부실장이라 그러면 뭐 예. 어마어마한 자리인 것 같아도 예.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 그러니까 행정관과 그 부실장이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만났던 자리고 이게 이 주선을 한 취지가 대표실 부실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어쨌든 만나가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려면 여기서 송철호 후보에게 배타적인 어떤 예. 특정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이제 설명한 부분에서 크게 예.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공직기관 이제 비서관 예. 얘기도 그렇고 그분이 지금 뭐 기소가 돼 있다거나 예. 위법한 것이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사퇴도 안 하고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는데 그러면 뭔가 뭐 이 추미애 예. 의원,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예. 그 검사를 안 한다. 예. 그럼 그것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무런 그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뭐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뭐 잘못됐다는 일단 것이 공소장에는 좀 등장을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이 두 기사가 예. 모두 다 추미애 또는 공직기관 비서관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예. 그런 부분이고 예. 검찰도 지금 이런 부실장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엔 견제 효과가 조금 부각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에서 지우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수희 변호사께서 약간 반론하실 게 있는데 제가 짧게 30초 드릴게요. 예, 그 최강욱 지금 그 공직기관 비서관의 경우에 문제는 예. 조국 장관의 그 허위 예. 그 인턴 증명서에 예. 그 직접 작성을 한 사람이고요. 예. 그러면은 조국 장관을 그 검증을 할 때 그 부인 정경심 예. 교수의 그 표창장 위조 예. 동양대 그랬을 때 본인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집 부부가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공소장 내용대로 본인이 그걸 했다라면 예,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그랬으면 누나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으면 본인이 그 후에 청와대의 대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하게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언론에서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김관옥 교수님께서 이거는 약간 의도적인 뭔가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 가까이 훌쩍 지났습니다.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내용인데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왜 불출마한 사람이 없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내일경제입니다. 공수처법 후폭풍인가 한국당
여상규, 한송규 의원 불출마 선언 어제 했습니다. 앞서서 김두업 의원도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나왔죠.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당 PK 의원 줄줄이 불출마.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PK 의원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9명 가운데 6명이 지금 불출마 9명이거든요. 근데 6명이 PK입니다. 부산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오르잖아요. 그럼 TK는 어떻게 된 거지? 묻게 됩니다. 지금요. 자, 여상규 의원, 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죠. 한국당 최대 텃밭인 TK,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지부동이다. 이런 가운데 PK 지역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의원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9명 가운데 6명이 PK다. 누굴까요? 김무성, 김성찬, 김세연, 윤상지, 김도읍, 여상규. 그리고 2명은 수도권, 김영우, 한성교, 1명은 비례대표, 유민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TK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TK는 100% 갈아야 한다. 이렇게 조사가 됐답니다. 현역 의원 교체 요구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과연 민심이 어떤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럼에도 불출마 표명 한 명도 없다. 조선일보도 아주 매섭게 여기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경도 보셨죠? 요지부동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기사에. 친박, 정종섭 뭐 등등등 뭐 의원들 점수 보면 높지 않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원들 지금 인물로는 표 못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대구 경북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한 모습입니다. TK 의원들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모습인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만약 내가 무엇이라면 이런 코너 새롭게 만들었는데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께요. 네 분이 추리력을 아주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는 순서입니다. 패널, 미리 드린 이 판넬에 어떤 걸 쓰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TK 의원이라면 패널 네 분께서는 가정을 해 주십시오. 패널 네 분께서 지금 TK 의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아까 기사 보셨죠? 앞에 기사 보면 굉장히 뭔가 TK 의원들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불출마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사들이에요. 내가 TK 의원이라면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이 좀 어려우시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자유롭게 써주시고요. 쓰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첫 번째로 시행한 첫 번째 인사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 사무총장으로서 황교안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도 오늘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되시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심판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낙동강 전선 아시죠? 우리가 정말 나라가 다 무너져갈 그 존망의 위기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막아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되짚어 올라가서 우리 서울 수복하고 전쟁에 우리가 완전히 폭망할 것을 이겨냈죠? 여러분이 낙동강 전선 지켜주십시오. 자,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이 사실 중간에 나갔었는데 제가 좀 생략을 해서 뒤늦게 나갔습니다. 저 모모 라면입니다. 내가 TK 의원이라면 오늘 주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아니면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네 분께서 추리력을 발휘하셔서 제가 써달라고 질문 드렸는데 다 쓰셔서 앞에 걸어주셨군요. 먼저 주원규 교수님께서는요. TK 의원이 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뭐 좀 무조건 용퇴하겠습니다. 무조건 용퇴한다. 정말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예. 좀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PK 그 소속의 자유한국당 예.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예. 이게 공교로운 건지 맞아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울경의 민심, 곧 예. 부산, 울산, 경남의 예. 민심이 이제 야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최근에 유의미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 TK의 의원들이 예. 사실은 그만둬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쇄신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그럼 무조건 용퇴하겠다가 아니라 용퇴해야 된다고 쓰신 거네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떠밀리는 건데 그렇게 떠밀리는 느낌을 받기 전에 용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예. 뭔가 모양새도 좋고 그리고 TK라는 이 지역 자체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예. 등을 돌릴 수 없는 지역이라는 평가는 우리가 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맥락에서는 예. 이 TK 지역을 쇄신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용퇴, 무조건 용퇴한다. 내가 TK 의원이랑 무조건 용퇴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엔요, 권상희 평론가께서는 뭐 다른 표이지만 역시 같은 답입니다. 불출마 선언한다고 쓰셨어요.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TK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거 철밥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철밥통 내려놓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도 예. 그다지 크게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이 이미 9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나왔어요. 그래도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게 TK 지역의 예.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뭐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예.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지역 뭐 정당이 된다는 건 바로 TK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당연히 부각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예. 특별히 사실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땐 뭐 경제 부분이든 뭐 안보 부분이든 어떤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이루고는 뭐 어떤 못 이루고 일각에서 있어요. 통한 성과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사 예.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예. 자유한국당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도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면 사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고 그게 TK 지역이었다면 더 부각이 됐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먼저 뭐 선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먼저 실행을 했어요. 선수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지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사 뭐 이 어떤 이 TK 지역에 관련된 예. 철밥통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예. 크게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명받을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실제로는 TK 의원 중에서 불출마 선언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럽니까, 지금? 철밥통이기 때문이죠. 거긴 사실 인물을 본다기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이 더 중요한 지역이 그러면은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 또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설문조사 결과 TK 지역 예. 의원들 100% 갈아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지만 예. 그렇다 한들 지금 만약에 인물을 갈지 않고 100% 출마한다고 한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손을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을 내려놓기는 당연히 글쎄요 뭐 얘기를 예. 한다면 이게 실직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그래서 그 철밥통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 사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지율 올라가지 예. 못하는 상황을 또 초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이수희 변호사 역시 좀 불출마 얘기를 쓰신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뭐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더라도 첫 번째로 하라는 거죠. TK 첫 번째. 네. 그래서 좀 스포트라이트라도 받고 예. 용퇴를 하라는 예. 건데요. 지금 이제 그 TK 쪽에서 이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예. TK 쪽에서 이제 당선된 의원들은 우리는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쉽게 배지달았다고 이제 놀리면 예. 우리는 공천이 본선보다 더 어렵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해요. 수도권 지역은 결선이 어렵지만 TK 지역은 결선이 아니라 예선 치르기 그 과정에 당내 예선이 그게 더 어렵다. 우리도 쉽게 배지단 게 아니다. 뭐 우리나라 이렇게 마치 해요.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건가요, 그럼?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TK 쪽의 의원들이 예.
황교안 대표 옆에 바짝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공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황교안 대표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직접 이제 공천에 개입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TK에 대해서만큼은 예. 불출마를 권유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불출마를 권유하면 적이 한 명 생기는 거죠. 그것도 그렇겠죠, 아주 큰 아무래도. 적이. 하지만 그거는 그 독배는 꼭 마셔야 되는 독배예요. 저는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예. 불출마를 끌어내야만 하는 거고 예. 그래야 내년 4월 총선에 예.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실현될까요? 근데 참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들리는 얘기들은 참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예. 한마디로 갈아탄 거죠. 진박이 친왕으로 갈아탄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을 2016년에 공천했던 거고요. 갈아탔다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김관옥 교수께서도 역시 불출마 선언인데 앞에 하나 더 붙었네요. 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까지 하고 불출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는 당무감사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 당무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을 예. 해요. 그런데 이제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조직관리, 특히나 예. 이제 유권자 평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아무도 지금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예.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권자로부터 거의 탄핵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여기서는 배타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만큼 유권자들한테 안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당선 가능성이 곧바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유권자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평판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상황에서 이런 점수를 받고서도 출마를 한다. 이것을 당이 계속 용인한다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계속하신 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을 계속 견제해 나가면서 예.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예. 그렇게 반응성이 낮은 정당을 전국적으로 지원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선거 전략 전체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해도 저는 최소한 일부의 어떤 TK 의원들은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당한테도 조금 기여하는 것, 예. 마지막으로 역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 답이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불출마 이런 쪽으로 선택하겠다. 만약 내가 TK 의원이라면요. 근데 진짜 TK 의원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땡땡 라면 순서였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패스트트랙 파문이랄까요? 하여튼 파장이랄까요? 당시 그 일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어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무더기 기소죠. 숫자가 많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황교안, 나경원, 이종걸, 여당 5명, 야당 24명. 여기에는 황교안 대표 포함입니다. 패트 기소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죠. 8개월 만에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되는 점은 어떤 폭력 관련 행위, 어떤 몸싸움 이런 거에 직접 가담 안 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불구속 기소입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행동한 건 아니지만 지휘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10명의 야당 당직자 폭행 혐의 등 적용해서 또 역시 기소가 됐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기소에 대해서 여당도 불만이고요. 야당도 불만이고요. 다 불만입니다. 지금요. 물론 숫자는 한국당이 많아요. 패트 기소에 공천 불이익이 없다지만 민주당, 한국당 엇갈리는 내부 기류다. 민주당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폭행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나 어떤 선거 관련해서 별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 폭행이니까. 근데요, 한국당에 지금 기소가 된 의원들은 모두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국회법과 관련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21대 국회, 만약에 총선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 진출을 하더라도 중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여야 어제 반응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고 국회는 멍들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자기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 원인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일진데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 의원들부터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다. 문희상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이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 당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 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이다. 어제 검찰의 기소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다음 기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기소된 황교안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대선에 못 나갑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법 혐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국회법 위반. 여기 보시죠.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이정걸도 기소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한국당에만 형량이 센 회의방해죄. 이게 이제 국회법에 있는 거거든요. 이 회의방해 적용이 되는데 이게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출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여기에 기소가 된 겁니다. 황도 나경원도 정치 생명 타격 입을 수 있다. 총선 나가도 당선 무효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지금 보면은요, 여야 의원들이 다 일단 기소가 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거는 검찰이 어떤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에서 회의방해죄를 적용을 했는데 목적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도 회의가 열릴 만한 근처였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는 회의를 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회의 방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법이 적용이 되고 단순한 그냥 폭력 이런 걸로만 혐의가 된 거네요. 폭력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선거권 제한에 있어서는 아주 차이가 크다는 거죠.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국회법이 인정이 돼버리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이 되고 만일 금고 이상이 되면 10년 동안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단순 폭처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피선거권에 아무 그 지장이 없어요. 한마디로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어디 광역자치단체장이든 선거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 금고 이상을 받으면 그거는 또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 또 하나는 한교안 대표는 당시 저 자리에 없었죠. 상중이라 없었는데 왜 기소가 됐느냐? 그거는 당 대표로서의 이제 공범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지휘를 했다 이런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게 이제 국회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사법권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에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 간에 어떤 타협을 할 만한 타협 사안의 그 마지노선은 넘은 걸로 보입니다. 타협을 하더라도 재판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게 검찰 단계였으면 가능하죠.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홍규 교수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요.
네,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아까 이수혜 변호사 말씀해 주셨듯이 예. 그때 상중이었고 예. 그냥 당 대표로서의 상징적인 의미 예. 때문에 기소가 됐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 500만 원 벌금형으로 가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더라도 회의적인- 액수가 그렇게까지 안 갈 수도 있다. 네, 회의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은 할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이 내부의 기류 안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그 실제로 참여되어서 불구속 기소된 그 의원들이 예. 나중에 다시 공천권을 받아서 혹시라도 당선이 됐을 때 그 이후의 후폭풍이라든지 그러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부적인 작용은 자유한국당한테 매우 사실 좀- 공천할 때 어떤 기소가 돼 있으면 이게 좀 사실 이게 좀 감점 요인처럼 작용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궐선거까지도 예.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예. 그런 경우에 국민들의 피로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아마도 내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이 돌파구가 예. 비대위라는 카드가 계속해서 얘기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전에 아까 예, 방금 전에 예. 우리가 TK 의원 예. 그 용태론까지 말을 언급했을 때에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이제는 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한국당은 상황이 딱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적용이 된 거 보여요. 근데 민주당도 어제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기계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거기서 너무 표정 관리를 한다든지 우리는 좀 예외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스스로 오히려- 기계적 중립성을 맞춘 네,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어제?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행위를 한 건데 우리까지 이렇게 기소하는 것은 부당한 행동이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저는 좀 도가 넘었다고 생각하는 게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예. 혹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검찰에 대한 여당의 조금은 좀 여당이 부당한,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는 네, 좀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검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계속 검찰 얘기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50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한 게. 근데 검찰 얘기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검찰 얘기는요. 여기 보시죠. 이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12월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측근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리설주 부인 리설주와 함께 백두산에 백말 타고 올라갔다는 게 화제가 됐던 모습인데 그때 장면인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뭐 편하게 얘기하는데 여기 리설주입니다. 뭔가를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먼저 권상희 평론가는 뭘 들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리설주 예. 씨 나이도 그렇고 스마트폰 아닐까요? 근데 요즘에 뭐 백두산에서 전화가 되나요? 뭐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리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위층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뭐 범접할 수 없는 예. 계층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백두산에서 사용 못해도 이들은 사용하지 않을까. 근데 통신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백두산에.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스마트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 저는 잿더리? 잿더리요? 담배를 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은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담배로 봤습니다. 그럼 전 잿더리를 혹은 준비하고 있는 담배. 거예요? 예, 몇몇 사진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예. 꼭 저런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주변의 측근들이 잿더리 담배나 들고 기호품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입니다. 김여정 네. 저 기차 타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회담을 갈 때 중간에 잿더리 들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잿더리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정말 제왕적인 모습의 전형이지 않을까. 만약에 잿더리라면. 근데 보면 혼자 앉아 있고 나머지 다 서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저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잿더리와 스마트폰입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자, 북한의 최고 뭐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통치자인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꺼내들 수 있는 거는 부인밖에 없겠죠, 사실은요. 만약에 여기서 그런 걸 막 꺼내면은요, 이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다음 사진도 하나 있는데 보시죠. 이거는 맞추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설주 여기 보이죠, 모습. 선글라스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이 모습이요, 사실은요, 김구락 교수님.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약간 변화된 모습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노출이 안 됐고요. 근데 이 얘기가 어제 북한에서 기록 영화로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서 이거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북한 주민들 보라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선글라스 쓰고 이런 모습을 그냥 공개를 한 거예요. 약간 달라진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다 예. 백마잖아요. 예. 뭔가 특권의 의식을 강조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 일종의 이제 백두혈통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이 장면에서도 강조하는. 흑마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흑마나 뭐 갈색말도 있는데 예. 백마로 해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예. 이들에 대한 어떤 우상화 차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뭔가 뭐 우상화 작업,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선글라스 이런 착용 확실히 변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상화에 가까운 건 예전이나 똑같다. 지금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진이 있어 저희가 좀 가볍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정광훈 목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법원 정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이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기총 이수희 변호사, 네. 왜 기각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이거는 경찰 쪽에서 청구한 거죠? 예, 경찰에 이제 검찰에 요청해서 예. 이제 청구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 개천절 날에 그 광화문에 아주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예. 거기서 일부 청와대로 진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경찰하고 대립을 하면서 경찰 8명이 이제 다친 그 사건입니다. 예. 거기에 정광훈 목사가 공범이라는 거죠. 그 관여되어 있다라는 그 범죄 사실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지금 그 구속 사유에 예. 대해서도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속의 필요성에 그리고 그 구속을 해야 될 상당성 모든 것이 예.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경찰이 너무 그 조급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그럼 소명이 싶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가담 여부가 지금 소명이 부족하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수사니까요. 저건 뭐 기각이 됐으니까 뭐 경찰도 다시 뭐 보강 수사를 하든 아니면 영장 재청을 하든 어떤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수희 변호사 한국당에 계시니까 사실은 정광훈 목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한국당하고 항상 연결이 지어져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보수 통합 다시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보수 통합에요, 정광훈 목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한국당하고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황교안 대표의 황교안 대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일부 언론에서 예. 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주변에 뭐 내 친구 K도 있고 뭐 정광훈 목사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대규모 장외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광훈 목사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직간접적으로. 그냥 분명히 그 마음의 빚은 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내년 4월을 바라봤을 때 예. 대외적인 거하고 내부적인 거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 또 예. 부담이자 예. 예, 뭐 고마운 것도 있지만 부담인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논의에서 정광훈 목사 쪽과는 그런 얘기는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보수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 많은 진통이 있을 예. 텐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참 보이지 예. 말아야 될 어떤 그 지분에 대한 예. 그 다툼도 많을 거고, 예.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정광훈 목사께서 왜 그런 장애 투쟁을 했는지가 알 수 있겠죠. 예. 권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통합과 정광훈 목사.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놓고 본다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가 자유한국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인물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 리더십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 광화문에 결집돼 있는 보수 세력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 전체에서 보수를 예. 지지하는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 지금 자꾸 정광훈 목사한테 기대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엄연히 말해서 정치하고 종교가 자꾸 결합되다 보면 예. 이게 결합의 모습이 아니라 결탁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목사님, 기독교인이잖아요. 나머지 종교를 갖고 있는 여타의 국민들 또는 종교가 없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 종교에만 뭔가 이 보수 세력 결집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할 것 같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보다 더 이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바라보려면 전광훈 목사하고는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영교 교수님께서 옆에서 곰곰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그 두 분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대내적으로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는 전광훈 목사 같은 이런 어떤 종교 편향에 우려를 강할 수 있는 분들과는 선긋기를 하고 유승민 대표와 이제는 좀 사이를 좁혀야 되는 내부의 정치 통합에 그런 보수 통합의 관점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하고는 글쎄요, 뭐 어제도 뭐 그런 기사가 있어요. 유아무개라고 부른 걸 대해서 여러 가지도 논란처럼 있었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워딩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지금 올해 4월 벌써 총선이 다가왔는데 이제 올해의 문제인데 지금 너무 이렇게 외부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닐까. 보수 대통합을 정말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뭐 다음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뭐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요,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또 하나는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용어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AI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려줘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르신은 진짜 목숨을 구했답니다. 어르신 14명 목숨 구한 AI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뭐 폐암 진단 무슨 여러 가지 판독등도 개발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홀로 사시는 70이 넘으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조모 씨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 호흡곤란으로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마침 구청 쪽에서 혼자 사시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준 그 AI 스피커가 있답니다. 근데 그 스피커가 이렇게 스피커를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살려줘 라고 얘기하니까 그 스피커가 바로 구조 요청을 해서 여기 보시면요. 몇 분 안 돼서 구조대가 와서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분께서는요. 집에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AI하고 대화를 나눴답니다. 심심하다, 뭐 좀 틀어줘, 외롭다 그러면은 AI가 음악도 틀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목소리를 학습을 했고 할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AI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야 살려줘, 이거 위급상황이라고 AI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 요청을 스스로 하고 구조대가 와서 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요 14분이나 계셨답니다. 이거 상당한 겁니다. 김구락 교수님.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이세돌 기사가 AI랑 해서 뭐 졌다 뭐 이렇게 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언젠가는 AI가 다 대체할 것이다. 이런 위협감을 주는 요소도 있지만 굉장한 편리성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우리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뭐 TV를 꺼달라, 뭐 어딜 꺼달라, 뭐 가스가 잘 잠금이 다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급박한 어떻게 보면 신체적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이렇게 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결국엔 AI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어르신들한테는 엄청난 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창조물들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걸 위협감으로 느낄 필요는 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똑똑한 AI군요. 할머니의 목소리를 다 기억을 해서 우리 할머니 큰일 났다 지금. 그 스스로 연락해서 구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봐주시죠. 기업은행장의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오늘 임명이 돼서 오늘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관료 출신이 됐답니다. 그동안 10년은요 자체 승진을 했어요. 기업은행. 그러자 노조가 이제 반발합니다. 낙하산이다 이거. 이 뭐 하는 거냐. 10년 동안 내부 인사들이 잘해왔는데 이거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그 저지투쟁을 한다요. 여기 보시면 기업은행장은 2000년대까지는 뭐 기재부나 금융당국 출신,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이 주로 내려왔는데 2010년 그 이후에는요 계속 내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잡았는데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외부 출신 관료가 왔다. 계속 반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뭐 청와대 출신 기업은장 앉혔다. 노조 반발. 여기 보시면 앞서서 반장식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을 하다 노조가 반발해서 이게 불발이 됐는데 이번엔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을 앉혔다. 이게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고 만 겁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니 저는 참 예. 이번 정권에 대해서 그 가장 실망스러운 게 예. 내로남불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법 취지가 후퇴됐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 민주주의 원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관치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예. 대해서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예. 저는 이거는 10년을 다시 뒤로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 인사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이전에도 지금 그 내려보내려다가 그 반발해서 새로 또 새로 그 하는 인사가 또 낙하산 인사인 거예요. 저는 이 관치금융이 여전히 이 2020년에도 있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 당국에서는 좀 풍부한 어떤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임명했다. 이런 얘기지만 노조는 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